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재판에서 승소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귀가 솔깃하시죠? 지금 혹시 재판을 준비하시는 분, 아니면 언젠가 재판을 좀 하실 분들, 재판에서 어떻게 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 재판에서는 재판도 결국 어떻게 보면 전쟁이에요. 게임이죠. 어떻게 보면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지기 싫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정말 거액의 수임료를 들여가지고 아주 유명한 변호사, 유능한 변호사 선임해야지. 물론 이제 그 변호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변호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제 소위 말하는 아주 경력이 화려한 그런 변호사, 물론 이제 경력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는 정말로 의뢰인의 그 심정을 이해하고 어려움을 이해하고 성실하게 도와주는 변호사가 훌륭한 변호사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변호사한테만 일을 맡겨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어떤 의뢰인분들은 사건을 맡겨두고 연락도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1년 내에 한두 번밖에 연락이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매일 전화하시고 매일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자, 어떤 의뢰인이 좋을까요? 둘 다 저는 좀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너무 이제 무관심하는 경우도 안 좋지만 너무 이렇게 걱정을 하시고 매일 연락하거나 매일 찾아오시는 것도 오히려 부작용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한 달에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변호사 면담을 하고 연락을 해서 상담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본인이 반드시 재판에는 출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법적으로 보면은 이혼 재판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출석이 원칙이지만 일반 민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변호사가 이제 대리인으로 출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쪽은 당사자가 나와가지고 열심히 자기 주장도 하고 정말로 성실하게 출석하면은 이 사람만 아무 조금이라도 조금 더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신의 재판이라는 것은 정말로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출석해서 성실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 재판주의라는 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친구한테 1,000만 원을 꿔줬어요. 근데 이거는 팩트입니다. 나도 알고 친구도 알아요. 근데 누가 아는 게 중요하죠? 네, 판사님이 아셔야겠죠. 이 재판에서 판사님이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부처님이 알아도 판사님이 모르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 자, 판사가 신이 아니잖아요. 내가 친구한테 1,000만 원 꿔줬는지 친구가 인정하면 다행이죠. 하지만 부인하면 어떡할까요? 친구가 안 꿔줬대요. 만약에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안 꿨대요. 그럼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입증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재판에서 다툼이 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다. 자, 그럼 증거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1,000만 원 꿔줬다는 사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죠? 차용증이죠. 그렇죠. 내가 친구한테 돈을 꿔줬으면 그걸 입증하는 증거, 차용증 정확히 써 있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꿔줬고 이자는 몇 %로 한다. 이렇게 이제 차용증을 정확히 기재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차용증을 못 받았다. 차용증 못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럴 경우에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증인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증인 여러분 너무 믿지 마세요. 증인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혼동할 수도 있고 가끔 이제 거짓말, 위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인은 너무 믿지 마시고 항상 과학적인 증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과학적인 증거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녹음이라든지 동영상 이런 게 과학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친구한테 돈을 꿔주면 친구랑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야, 친구가 인철아 나 1,000만 원만 꿔줘 하면은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겁니다. 그러면 친구 목소리도 나오죠. 꿔줬다는 것도 나오죠. 원금 얼마, 이자 얼마 이런 거 다 나오기 때문에 녹음이라든지 영상 같은 경우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녹음을 대놓고 녹음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몰래 녹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몰래 녹음하는 게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혹시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대화 당사자 간에는 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저하고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계시는데 만약에 카메라 감독님이 저 몰래 녹음하고 있다. 그래도 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화를 안 하시지만 대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화를 한다 그러면은 비록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합법이라고 볼 수 있고, 더 간단한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 스마트폰 많이 이용하시죠? 스마트폰 통화 버튼 누르시면 통화하다 보면 자세히 보면은 녹음 버튼이 있어요. 빨간색 버튼 있잖아요. 그걸 딱 누르면 빨간색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녹음하는 거예요. 통화를. 상대방 물론 동의 받고 하는 경우 있지만 동의 없이 해도 그건 불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에 보면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할 경우에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타인 간에, 즉 제3자가 몰래 도청 장치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녹음하는 경우에는 불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자녀들의 진술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증거 아무것도 없어도 자, 부부가 누가 잘못했는데 누가 제일 잘할까요? 뭐 친척이 잘할까요? 동네 아주머니 아저씨가 잘할까요? 그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녀들은 너무나 잘 알겠죠. 한 집에 계속 살고 또 우리 자녀분들이 거짓말 잘 안 하시잖아요. 가끔 이제 뭐 돈으로 회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아버지라든지 어머니가 자신이 재력이 많아가지고 아들, 딸을 막 돈으로 회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 나한테 유리하게 증언해주면 뭐 큰 재산 줄게 이렇게 회유하는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녀분들이 그래요. 아, 변호사님, 우리 어머님이 불쌍합니다. 아버님이 불쌍합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갖고 진술서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법원에서도 그런 진술을 많이 참고하고요. 또 우리 가사소송법 그 개정안을 보면요. 반드시 자녀의 진술을 청취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 양육권이라든지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든지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도 자녀들의 진술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하는 법.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바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법정에 출석을 해라. 그리고 좀 관심을 가져라 이거고요. 변호사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본인이 출석해서 판사님한테도 본인 억울한 거를 좀 하소연하시고요. 또 변호사님하고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다.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알고 부처님이 알아도 누가 모르면 소용이 없다? 판사님이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 판사님이 아셔야 되는데요. 판사님은 신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판사님이 보고 예를 들어서 뭐 돈을 꽂았다고 하면 자용증, 녹음, 동영상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법정에 제출을 하셔야지만 본인의 주장을 입증을 할 수 있다. 재판에도 승소할 수 있으니까 꼭 증거 확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스튜디오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 세 번째 시간으로 키보드 전용 선반 관련 특허 침해 소송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0년 전 스타크래프트의 인기에 힘입어 각 동네에 수십 개의 PC방이 생겨나고 그 PC방에 사용되는 용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키보드 전용 선반이라고 하는 S보드라는 선반이 등장을 했고요. 그때 PC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편하다고 소문이 나서 한 PC방에 수십 개씩 팔리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을 만든 사장님은 이를 통해 정말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요. 이후 일본에도 수출을 해서 더욱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제품이 인기를 끌자 유사한 제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조속히 이 제품을 만든 사장님은 모방품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흥분을 하고 저희 변호사들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이분은 이미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등록받아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모방품들의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방품들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모방품들이 쏟아져 나옴으로써 이 키보드 전용 선반 시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즉 모방품들이 나오면 일반 고객들은 키보드 선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서로 이와 같은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방품들이 나오면 시장이 커짐으로써 오히려 매출액이 증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모방품들이 쏟아져 나와서 이 시장을 키워주기를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저희들은 소송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어떠한 약점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했는데요. 우선 디자인권은 출원 전에 이미 공지를 저희 사장님이 시켜서 신규성이 위반된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디자인권 출원하기 전에는 이 디자인을 공지시키면 안 되는데 이를 모르고
전시회에 이 디자인을 이미 공개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성 위반이 되었고요. 물론 신규성 위반은 상대방이 주장을 해야 되는 항변사항이나 고객이 워낙 유명한 전시회에 공개를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은 디자인권 침해 주장은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특허권이 강한 특허인지 약한 특허인지를 먼저 확인했는데요. 이 사건 특허는 출원 과정에서 보정을 굉장히 여러 번 했고 등록 이후에도 정정 청구를 통해 또한 권리 범위를 계속 축소를 했습니다. 즉 출원인은 출원할 때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가장 넓게 하기 위해서 가장 넓은 범위로 특허 출원을 하지만 심사관이 이렇게 넓은 범위로는 특허를 허용할 수 없다고 통지를 하면 출원인은 보정을 통해 권리 범위를 조금씩 축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록 이후에 이 특허를 무효시키겠다고 무효 심판이 들어오면 무효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정 청구를 통해서 또 권리 범위를 또한 계속 축소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의견서만으로 반박을 할 수는 있으나 확실히 거절이나 무효를 피하기 위해서 권리 범위가 축소되는 것을 감수하고 보정이나 정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건 특허 또한 다수의 보정이나 정정을 통해서 권리 범위가 굉장히 축소된 특허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모방품은 이 사건 제품과 완전히 동일하게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특허 침해 소송 정도는 해볼만 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특허 침해 소송을 저희들은 진행을 했습니다. 소송은 위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상당히 장기간으로 소송이 지연됐습니다. 상대편 변호사는 권리 범위가 축소됐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우리는 권리 범위를 축소한 것은 맞으나 상대방이 완전히 동일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특허 침해가 성립된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계속적으로 특허 침해임을 입증한 결과 최종적으로 특허 침해가 인정이 되었고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모방품의 등장으로 키보드 전용 선반의 시장은 성장했고 시장이 커지자 저희들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서 모방품의 생산을 중단하고 손해배상액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권 세 번째 시간으로 키보드 전용 선반 관련 특허 침해 소송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첫 번째, 특허는 출원하기 전에는 반드시 일반 공중에게 공개를 하면 안 됩니다. 출원이 지난 이후에 공개를 시켜야 합니다. 즉, 비밀 유지가 없는 사람 중 단 한 명이라도 특허 출원 전에 이 특허를 볼 수 있는 상태에 만약 놓였다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없음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특허 출원 과정에서 거절을 피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보정을 하면 권리 범위가 너무 축소돼서 향후 특허 소송 시 패소할 수 있으므로 무리한 보정은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특허 출원 시 유의사항을 유념하셔서 자신의 특허 기술을 반드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수요 오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곽난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법상 가족과 관련된 규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친족 상도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일부 제3범죄의 경우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위법 행위를 했더라도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형법에는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일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죄가 있는 반면에 또 피해자가 직계 비속인 영아일 경우에는 감경처벌하는 죄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데 형법 안에 도덕적 기준을 집어넣어서 처벌의 차별화를 두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친족 상도례와 관련된 형법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28조는 제1항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제323조 권리행사 방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제2항에서는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의 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족 사이의 일은 국가 권력이 간섭하지 말고 친족 내부에서 처리하게 하는 것이 친족 간의 화목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오히려 경찰이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4대 악의 하나로 가정폭력을 들고 있고 가정폭력도 명백한 범죄 행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친족 상도례 규정도 앞으로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친족 상도례는 형법의 권리행사 방해죄,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죄의 경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친족 상도례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가족관계가 바로 부부지간입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에서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 중이거나 별거 중에 배우자가 내 물건을 가져가더라도 절도죄로 처벌받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기 때문에 동거관계에 있는 사실상의 배우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친족 상도례에 따라서 형을 면제받는 친족은 동거하는 친족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쩌다 놀러온 직계혈족이 아닌 친척이 내 금반지를 훔쳐갔다면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절도죄의 경우에 절도범이 그 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 모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만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친구의 노트북을 잠시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나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조카가 훔쳐갔어요. 이 경우에는 그 노트북의 소유자는 내 친구이기 때문에 조카는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장물죄의 경우에는 좀 특이합니다. 장물범과 피해자, 즉 절도범의 피해자가 되겠죠. 그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나아가서 장물범과 본범, 즉 절도범, 그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으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만약 친족이 훔쳐온 물건을 사준 장물범이 있다면 그 장물범에 대해서는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준다는 말이 돼서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 조부모 등일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죄인데요. 물론 여기서의 배우자나 직계존속은 모두 법으로 인정되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을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녀의 부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에 피해자가 직계존속이라는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죄에는 존속살해죄, 존속상해죄, 존속폭행죄, 존속유기죄, 존속학대죄, 존속체포강금죄, 그리고 존속협박죄 등이 있습니다. 이런 유의 사건들을 보면
직계 비속이 폐륜인 경우가 당연히 많겠지만 오히려 직계 존속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합리적으로 양형을 조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존속과 관련된 죄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한편 우리 형법에는 피해자가 직계 비속일 경우에 감경 처벌하는 죄명도 있습니다.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가 그것인데요. 형법 제251조 영아 살해죄를 보면 직계 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또는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서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해서 일반 살인죄보다 감경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 영아 유기죄도 영아 살해죄와 같은 이유로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감경해서 처벌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죄에 대해서는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감경한다는 취지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처럼 아동학대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오히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가는 현실에서 부모가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영아를 살해 또는 유기한 경우에 형을 감경한다는 별도의 죄를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해서는 친족 내부에서 해결하고 공권력의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 따라 형법에 도입되어 있는 제도가 바로 친족상도례입니다. 이 제도는 형법에 권리행사 방해죄,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에는 존속살해죄처럼 피해자가 직계 존속일 경우에 가중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가 하면 영아살해죄처럼 피해자가 직계 비속인 영아일 경우에 감경해서 처벌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과연 형법이 친족 간의 범죄는 친족끼리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게 해주거나 피해자가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것이 타당한 태도일까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숙제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박란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조원익 변호사입니다. 이 시간부터 4회에 걸쳐 공직선거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왜 선거를 할까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제1조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화 변호인에서 주인공 변호사가 억울한 피고인을 위해 변론하면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 좋겠습니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건 제도적으로 어떻게 실현될까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방식은 크게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로 나뉩니다. 직접 민주주의는 공동체의 모든 결정 사항을 구성원의 투표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학급 내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 국가의 의사결정을 일일이 다 투표로 정한다면 투표 외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간접 민주주의가 등장했습니다. 간접 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한 대신에 선거를 통해서 대의기관으로 하여금 통치권을 담당하게 하고 이 대의기관의 통치권 행사를 여론 내지는
주기적 선거를 통해 통제하는 형태입니다. 이를 대의 민주주의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국회를 구성하고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대의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지난 2016년에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길고 평화적인 촛불 집회가 이어졌는데요. 이런 촛불 집회는 대의 민주주의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촛불 집회 자체로는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제21조에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집회를 통한 의사표출이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촛불 집회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확인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촛불 집회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론과 집회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질 경우 대의제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거권과 공무단위권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단위권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제24조는 선거권을, 제25조는 공무단위권, 다른 말로는 피선거권이 국민의 기본권임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법률로 명시한 것이 공직선거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조는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런 공직선거법은 전체가 279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매우 방대한 법입니다. 그 주요 내용만 살펴보면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구역과 의원의 정수, 선거기간과 선거일, 후보자 및 당내 경선 등 후보자 결정사항, 선거운동과 선거비용의 규제, 투표와 개표, 재선거와 보궐선거,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벌칙과 소송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선거권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9세가 되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상 선거권이 제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살고 있는 사람, 선거, 정치자금법 또는 선출직으로서 뇌물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마지막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된 사람은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피선거권을 살펴보면 대통령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 국민, 국회의원은 만 25세 이상의 국민,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만 25세 이상의 국민입니다.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금치산 선고를 받았거나 앞서 말씀드린 선거 및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범죄 후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실효되지 않은 사람,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아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등입니다. 네, 이번 시간 공직선거법에 대한 키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선거제도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둘째, 공직선거법은 헌법의 위임에 따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셋째, 선거권은 만 19세부터, 피선거권은 만 25세 또는 만 40세부터 생기며 일정한 경우 권리가 제한된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언제부터 선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피선거권이 생기는지 미리 체크해 두셔서 민주공화국의 주역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조원익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점포의 계약기간을 갱신할 때 차임 증감 청구권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갱신 요구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상가임대차보법 10조에 대해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예외 사유인 경우에는 그래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그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최소 갱신 요구권의 기간을 5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2년이 경과할 무렵 다시 계약을 갱신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청구를 임차인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계약이 갱신되었을 경우에 그 월 차임은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자, 법은 일단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이하냐 아니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환산보증금 이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상임법 10조 2 부분은 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그 임대차의 갱신의 경우에는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다음에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 과정에서 차임 증감이라고 하는 것은 소정의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감안한 이런 주변 시세 이런 부분을 감안한 등을 감안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증감할 수 있는데 반해서 환산보증금이 초과하지 않은 환산보증금 이하의 이런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11조 범위 내에서 정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11조의 부분은 우리가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그 차임 증감 청구권에서는 올릴 때 증가폭을 5% 범위, 또 한 번 올리고 나서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그런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갱신 요구권 관련된 차임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 적용 범위를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갱신 과정에서 이 현행 5%라고 하는 부분이 연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전 임대차 계약의 종료 후 갱신될 때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2년을 말씀드렸는데요. 2년 기간 지나고 나서 한번 세입자가 갱신해 달라고 할 때 그 한도라는 것은 5%인데 임대차 계약이 한번 갱신되고 나면 다시 2년이 되는 것이고, 다시 2년 되는 그 계약의 범위는 5% 범위 내에서 차임을 동결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리 정해진 임대차 계약 기간 내의 차임 인상 합의에 대해서는 갱신요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만약에 한 6년 정도로 계약을 하고 계약 체결을 할 때 처음 2년은 지나고 나서는 한 10%씩 이렇게 올린다, 이런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2년 지나고 또 2년 지나고 할 때 그 올리는 부분은 이미 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제한 범위, 우리가 5%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제한 범위를 초과해서 지급된 액수, 이런 부분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차임 증감의 범위에 대해서 당사자가 간에 합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를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5%를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가 상한선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는 합의를 좀 해야 되고, 이 합의가 안 되면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이 볼 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한 2% 정도가 맞다, 이런 판단을 이제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런 그 2%라고 하는 부분이 법원 판결에 의해서 나오기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그냥 기존의 차임을 그대로 지급하더라도 그것이 계약 해지 사유는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5번째는 이 5년 갱신 요구권 그 이후의 차임 증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5년이 지나고 나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서 정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임대차를 종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인 갱신 요구권과 차임 증감, 이 문제의 주제의 키포인트는 한산보증금 이하인 임대차 계약이냐 아니면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냐에 따라서 그 이하인 임대차 계약은 5%의 범위를 갱신할 때 제한받는다. 그 다음에 넘어서는 부분은 반드시 수치적인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주변 시세에 따라서 제한을 받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 5년 갱신 요구권이 지난 이후에 차임 증감은 법에서 아무런 보장 규정이 없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